새벽같이 도착한 도윤그룹 본사 3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갑고 넓은 복도가 우리를 맞았다. 대리석 바닥에 우리 운동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나는 동생들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비서실장이라는 여자가 우리를 회장실 앞까지 안내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천장은 끝없이 높고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그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뒤에 은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도윤 회장이었다. 회장은 우리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동생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우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회장이 입을 열었다. 원칙대로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우리 앞에 내밀었다. 위로금이라고 했다. 아버지, 박진수 씨의 오랜 근무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기사로 일한 세월을 치하한다고. 그 순간 둘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냥 기사가 아니었다. 우리에겐 세상 전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단 한 줄로 정리해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회장의 책상 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거기 고급스러운 펜꽂이 옆에 낡고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이 살짝 달아있고 몸통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는 그 만년필. 나는 그걸 알았다.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본 바로 그 만년필과 똑같았다. 내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만년필 왜 여기 있어요?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동생들도 책상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회장은 천천히 만년필을 손에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만년필을 쓰다듬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 만년필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왜 당신 책상에 있어요?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만년필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한마디만 남겼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게. 그리고 비서가 우리를 밀어내듯 문 밖으로 안내했다. 복도에 나온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둘째와 막내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 만년필 분명 아버지 유품 상자에도 똑같은 게 있었다. 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지? 아버지는 도대체 이 회장과 무슨 관계였던 걸까? 사흘 전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다. 장례식장 뒤편 작은 방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때 묻은 작업복, 몇 장 안 되는 사진들. 그게 전부였다. 손에 쥔 것보다 손에서 떠난 게 더 많았던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막내 혜인이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언니, 이거 뭐예요? 혜인이 상자를 열자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와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만년필은 뚜껑이 달아 있었고 잉크가 굳어서 펜촉 끝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건 유언장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유언장 사본이었다. 상단에 사본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첫 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다. 박진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계속 나왔다. 세자매 윤서, 민서, 혜인에게 보호와 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 보호와 권리? 우리가? 그 아래에는 더 기묘한 조건이 적혀 있었다. 본 유언의 진위는 만년필을 통해 증명된다. 만년필이 곧 증거가 된다.
민서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년필이 어떻게 증거가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본 하단에는 날짜와 서명란이 있었지만 서명은 흐릿하게 복사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원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혜인이 상자를 뒤져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더 꺼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윤서에게 미안하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만년필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손글씨는 떨려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나는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쪽에 미세한 각인이 보였다. 빛에 비춰야 겨우 보일 정도로 작은 글씨였다. J, S, P라는 이니셜과 그 아래 숫자 몇 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남기셨을까?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야? 우린 그냥 가난한 집 딸들인데. 혜인도 고개를 떨궜다. 나는 유언장 사본을 다시 펼쳐들었다. 보호와 권리를 동시에.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문상객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유언장 사본과 만년필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가난만 물려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과 낡은 만년필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만년필을 가슴에 꽉 안았다. 차가운 금속이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뭘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우리 집 문 앞에 커다란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도윤그룹 로고가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거실 탁자에 봉투를 올려놓고 우리는 둘러앉았다. 민서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레터가 들어있었다. 강도윤 회장님께서 고 박진수 씨의 유가족을 뵙고자 하십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도윤그룹 본사 38층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격식 있는 문체였다.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왜 회장이 우리를 부르는 걸까? 우리 아빠는 그냥 기사였잖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언장 사본이 머릿속을 스쳤다. 보호와 권리, 그리고 그 만년필.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서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언니, 나 내일 병원 못 가면 어떡해? 엄마 약값 내야 하는데. 민서는 몇 달째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연체 문자가 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인도 가방에서 학비 고지서를 꺼냈다. 언니들, 나 이번 학기 등록금 아직 못 냈어.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제적이래. 혜인은 24세 겨우 대학 3학년이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면서도 학비는 늘 밀렸다. 나는 내 통장을 떠올렸다. 잔액 32만 원. 편의점 야간 매니저로 일한 지 2달째였지만 월급은 늘 월세와 공과금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빚과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이 호출장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만년필을 보고 있자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 낡은 만년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는 걸까? 민서가 말했다. 언니, 우리 내일 가야 할까? 안 가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야 해.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지, 회장이 왜 우리를 부르는 건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혜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언니, 난 무서워. 10조 그룹 회장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혜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를 남기려고 했다면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지만 놓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거실 불을 끄고 나는 만년필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만년필을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빛에 비춰보니 뚜껑 안쪽에 미세한 각인이 다시 보였다. J, S, P.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회장 책상에도 똑같은 만년필이 있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다. 내일 아침 7시. 우리는 도윤그룹 본사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우리가 맞춰야 했다. 도윤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비췄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우리는 낡은 패딩과 운동화 차림으로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나는 호출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차갑게 말했다. 38층으로 올라가세요. 비서실에서 안내할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혜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언니, 나 너무 떨려. 민서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나는 두 동생의 손을 꽉 쥐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38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라는 여자가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거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한 점에 우리 집 전세금보다 비싸 보였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강도윤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은빛 백발이 차가운 빛을 받아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회장은 고개만 까닥했다. 그리고 다시 앉으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비서가 우리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박진수 씨의 오랜 근무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위로금입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금.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민서가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회장이 말을 이었다. 박 씨는 훌륭한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죠. 우리 회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운전기사.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사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단 세 글자로 정리해버렸다. 민서가 봉투 안을 확인했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1,000만 원. 민서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이게... 회장이 말을 끊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례 비용과 당분간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혜인을 끌어안았다. 회장은 우리를 보며 잠깐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냥 기사였나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유품에서 나왔어요. 여기엔 우리에게 보호와 권리를 준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유언장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내저었다. 그건 개인적인 메모일 겁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봤다. 회장의 책상 모서리에 고급스러운 펜꽂이 옆에 낡은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뚜껑이 달아있고 몸통에 긁힌 자국이 있는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본 것과 똑같은 만년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장님, 그 만년필. 회장이 내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재빨리 만년필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가 우리를 재촉했다. 우리는 밀려나듯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나는 두 동생을 붙잡고 멈춰섰다. 봤어? 그 만년필 봤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회장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 만년필이었다. 회장실에서 나온 다음 날 나는 인터넷으로 유 원장에 대해 검색했다. 사본도 효력이 있나요? 유 원장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밤새 검색하다가 한법무법인의 무료 상담 공고를 발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신청을 했다. 사흘 후 우리는 강남의 한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다.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여기 상담료 비싸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료 상담이래. 일단 들어가 보자.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우리는 12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보였고 단정한 베이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최서림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긴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최서림 변호사는 우리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켰다. 유 원장 관련 상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유 원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변호사가 사본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한참을 읽더니 그녀가 물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아버지 유품에서 이 사본만 나왔어요. 최 변호사는 사본을 다시 들여다봤다. 보호와 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 이 문장을 보니 이건 단순한 유 원장이 아닙니다. 일종의 신탁이나 보호계약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뭔가를 검색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님, 사본도 효력이 있나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칙적으로 사본도 원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본이 없다는 거죠.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는 진위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혜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만년필이 증거가 된다는 문장이 있죠? 이건 특이한 조항입니다. 혹시 만년필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최 변호사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펜촉을 살폈다. 잉크가 굳어 있네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뚜껑 안쪽을 빛에 비춰봤다. 각인이 있네요. J, S, P.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 만년필이 유 원장 원본에 서명할 때 쓰인 거라면 필적 감정이나 잉크 성분 분석으로 진위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원본과 대조해야 해요. 민서가 한숨을 쉬었다.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보통 유 원장 원본은 공증사무실이나 은행 금고, 법무법인에 보관됩니다. 아버님 성함이 박진수 씨라고 하셨죠? 제가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녀는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공증사무실, 은행 VIP 센터, 법무기록보관소.
한 통 한 통 전화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박진수 씨 명의의 유언장 원본은 없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고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네요. 분명 이 사본이 존재한다는 건 어딘가에 원본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원본을 폐기했다면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폐기? 누가 왜? 최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다시 펼쳤다. 여기 보세요. 세 자매에게 보호와 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 만약 이 권리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가로막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본을 없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최 변호사가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우선 이 만년필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 금고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혹시 폐기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나는 만년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 연락처예요. 뭔가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을 나오며 민서가 물었다. 언니, 정말 은행 금고까지 가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해. 아버지가 뭔가를 남겼다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야지. 혜인도 주먹을 쥐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은행 VIP 금고실. 최설인 변호사의 조언대로 우리는 도심 한복판의 한 시중은행 VIP 센터를 찾아갔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우리를 맞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고인이 된 아버지 명의로 혹시 금고 사용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요구했다.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 그리고 우리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수입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한참을 기다린 후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박진수 씨 명의로 된 금고 사용 기록은 없는데요? 민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말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표이 이상하게 변했다.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 게 있네요. 그녀는 상급자를 불렀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다. 그는 VIP 금고 담당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뭔가를 속삭였다.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장이 우리를 보며 말했다. 금고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설명드리죠. 우리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두꺼운 금속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금고실이었다. 부장이 우리를 작은 열람실로 안내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불러왔다. 보세요. 박진수 씨 명의로 금고가 개설된 기록은 있습니다. 2003년 11월 15일에 개설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화면을 확대했다. 2024년 9월 30일에 폐기 처리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폐기 처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장이 난처한 표어로 말했다. 금고 내용물이 전부 파기됐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요청해야 하는데.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요청하신 건가요?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기록을 보니 9월 30일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런데 폐기 요청자란에는 그가 화면을 가까이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권한 위임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이름은 삭제돼 있습니다. 민서가 책상을 탁 쳤다. 삭제됐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부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나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혹시 이 만년필과 관련된 기록은 없나요? 부장이 만년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잠시만요. 그는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다. 금고 개설 당시 등록된 보관 물품 목록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 목록 중 하나를 가리켰다. 만년필 1점 마이너스 각인 J. S. P.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부장이 말했다. 이 만년필이 금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 처리되면서 함께 사라진 거죠. 나는 손에 든 만년필을 내려다봤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 손에 있는 거죠?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같은 만년필이 2개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폐기 전에 빼돌렸거나. 민서가 물었다. 폐기 요청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규정 위반이지만 제가 이 기록을 복사해 드릴게요.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통해 삭제된 정보를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우리에게 건넸다. 금고실을 나오며 나는 만년필을 다시 꺼내 들었다. 햇빛에 비춰보니 뚜껑 안쪽의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J, S, P, 그리고 그 아래 미세한 숫자들. 31,215. 민서가 내 어깨 너머로 봤다. 언니, 이 숫자 뭘까? 날짜 아닐까? 2003년 12월 15일. 혜인이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다. 금고 개설일은 2003년 11월 15일이었잖아. 한 달 뒤네. 나는 만년필을 천천히 돌려가며 살폈다. 펜촉 끝에는 굳은 잉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 잉크로 뭔가 중요한 걸 썼을 거야. 유언장 원본에 서명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은행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서가 USB를 꺼내 들었다. 언니, 우리 이거 가지고 경찰 가야 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이 만년필이 진짜 증거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해. 혜인이 물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해? 나는 최설인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자. 만년필 각인이랑 잉크 분석을 의뢰해야 할 것 같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희 금고 기록 찾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시켰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만년필 정밀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만년필을 가슴에 꽉 안았다. 이 작은 만년필 하나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무기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만년필을 없애기 위해 금고까지 폐기시켰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 몇 개가 깜빡거렸다. 혜인은 이어폰을 끼고 걷고 있었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혜인은 뒤를 돌아봤다.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혜인은 걸음을 빨리 했다. 차도 속도를 높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혜인이 뛰기 시작했다. 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다. 혜인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 남자가 재빨리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남자들은 혜인을 골목 구석으로 밀어냈다.
혜인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언니한테 전해. 만년필 내놓으라고.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년필이요? 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남자가 혜인의 턱을 잡았다. 묻지 마. 그냥 내놓으라고만 해. 안 그러면 너희 엄마 병원에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남자가 비웃었다. 그럼 만년필 내놔. 내일 저녁 6시까지. 이 골목에. 혼자 와. 경찰 부르면 너희 가족 다 끝이야. 남자들은 혜인을 밀치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혜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한참을 울다가 혜인은 겨우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깼다. 혜인이었다. 여보세요? 혜인아? 전화 너머로 혜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언니. 나는 벌떡 일어났다. 혜인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누가 날 협박했어. 만년필 내놓으래. 안 그러면 엄마한테.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어디야? 집 근처 골목이야. 나 혼자 있어. 언니 무서워. 나는 재킷을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민서도 소리에 깨서 따라 나왔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혜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택시 안에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위협하는 거지? 골목에 도착했을 때 혜인은 가로등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혜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왔어. 혜인은 내 품에서 와락 울었다. 민서가 주변을 살폈다. 언니, 여기 CCTV 없어. 그리고 차 번호도 못 봤대.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혜인아,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 정확히 말해봐.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다. 만년필 내놓으래. 내일 저녁 6시까지. 안 그러면 엄마한테 뭔 짓을 할 거래. 민서가 소리쳤다. 경찰 불러야 해. 이건 협박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경찰 부르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집으로 가자. 우리는 혜인을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혜인을 소파에 눕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혜인은 차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렸다. 나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이 작은 만년필 하나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었나? 민서가 만년필을 빼앗으려 했다. 언니, 그냥 줘버리자. 이것 때문에 우리 목숨 걸 필요 없잖아. 나는 만년필을 꽉 쥐었다. 안 돼. 이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유일한 증거야. 이걸 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근데 만년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는 만년필을 빛에 비춰봤다. J, S, P 각인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 안에 뭔가 있어. 이게 진실을 밝힐 열쇠야. 민서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내일 6시까지 만년필 안 가져가면 진짜 엄마한테 뭔 짓 할 거 아냐? 나는 핸드폰을 꺼내 최서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급합니다. 협박 당했어요. 만년필 때문에. 내일 아침 꼭 만나야 해요. 몇 분 후 최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내일 아침 8시 사무실로 오세요. 경찰 동행시키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인아, 괜찮아. 우리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경찰도 부르실 거래.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거실에서 함께 잤다. 혜인은 내 품에 안겨 잠들었다. 민서는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 나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만년필이 대체 무엇이길래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위협하면서까지 가져가려는 걸까? 새벽 4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검은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차 안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닫고 만년필을 가슴에 꽉 안았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년필만이 차갑게 내 손 안에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림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전에 나는 한 곳에 먼저 들러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의 원룸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와 떨어져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셨다. 우리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민서와 혜인을 데리고 나는 아버지의 원룸 열쇠를 꺼냈다. 장례 후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열쇠였다. 원룸은 역 근처 낡은 빌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다. 가구라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안경과 몇 장의 메모지가 있었다. 혜인이 옷장을 열었다. 작업복 몇 벌과 낡은 코트가 걸려 있었다. 민서가 부엌 서랍을 뒤졌다. 그릇 몇 개와 수저가 전부였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고지서 몇 장과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정장을 입고 누군가 옆에 서 있었다. 옆 사람의 얼굴은 찢어져 있었다. 사진 뒤에는 2003.11이라고 적혀 있었다. 금고 개설일과 같은 시기였다. 민서가 침대 밑을 뒤지다가 소리쳤다. 언니, 여기 뭔가 있어. 나는 달려갔다. 민서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 투성이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 하나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녹음기를 켰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2015년 3월 10일. 나 박진수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기록한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강도윤 회장과 보호자 계약을 맺었다. 세 딸을 지키는 조건으로 나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만년필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혜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보호자 계약? 그게 뭐야? 녹음이 계속됐다. 회장은 나에게 빚이 있다.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내 딸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건 계약서였다. 아니, 계약서의 일부였다. 첫 페이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찢어져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보호 및 권리 이전 계약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박진수와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박진수 서명 옆에 작은 잉크 자국이 있었다. 만년필로 쓴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잉크 색깔은 우리가 가진 만년필 안에 굳은 잉크와 똑같았다. 녹음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윤서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년필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다오. 녹음이 끝났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혜인이 울기 시작했다. 민서도 눈물을 닦았다. 나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거였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로 회장과 거래를 한 거였다. 나는 찢어진 계약서를 다시 봤다. 나머지 페이지는 어디 있을까? 왜 첫 페이지만 남겨둔 걸까? 민서가 상자를 더 뒤졌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원본은 금고에, 사본은 윤서에게. 만년필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혜인이 물었다. 언니, 아빠가 뭘 알고 있었던 걸까? 회장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만년필이었다. 나는 녹음기와 찢어진 계약서, 그리고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민서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시계를 봤다. 8시 20분. 최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가자. 이 증거들 가지고 변호사님한테 가자. 원룸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혼자 살았던 작은 방.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외롭게 산 게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였다.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싸울게요.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진실, 제가 끝까지 밝힐게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서가 뒤에서 말했다. 언니,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꼭 이겨야 해. 아빠를 위해서라도. 나는 두 동생의 손을 꽉 쥐었다. 응, 꼭 이길 거야. 최설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과 찢어진 계약서를 보고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중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윤그룹 측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법원 문서가 떠 있었다. 허위 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윤서, 민서, 혜인을 고소함. 고소인은 도윤그룹 법무팀이었다. 나는 화면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고소요? 우리가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에서 유 원장 사본을 위조 문서로 규정하고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민서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위조를 해? 우린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거라고요. 최 변호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상대는 10조 그룹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할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일단 도윤그룹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제가 회의를 요청했어요. 오늘 오후 2시 도윤그룹 본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4시간 후였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녹음 파일과 계약서 일부, 그리고 만년필.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상대는 이걸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도윤그룹 본사 38층에 섰다. 이번엔 최설인 변호사가 함께였다. 비서실장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은 거대했고 한쪽 벽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도윤그룹 법무법인 대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다. 강도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시작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했다.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윤서 씨, 민서 씨, 혜인 씨. 여러분은 고 박진수 씨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고 도윤그룹의 금전적 이득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최설인 변호사가 반박했다. 근거가 뭡니까? 유언장 사본은 고인의 유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비웃었다. 사본이라는 게 문제죠.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육성입니다. 보호자 계약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녹음 파일이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죠. 이것도 위조 증거입니다. 민서가 소리쳤다. 조작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목소리라고요. 김 변호사가 냉소를 지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문 감정이라도 받았습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만년필을 꺼냈다. 그럼 이건요? 이 만년필은 아버지 유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금고 기록에도 같은 만년필이 보관돼 있었다고 나와요. 김 변호사가 만년필을 보더니 회장을 힐끗 쳐다봤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만년필이 뭐가 중요한가? 흔한 물건이지. 나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회장님 책상에도 똑같은 만년필이 있었잖아요. 그날 제가 봤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착각이겠지.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죠. 증거도 없이 계속 우기면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서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은행 금고 기록입니다. 박진수 씨 명의로 금고가 개설됐고 만년필이 보관돼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것도 조작 가능합니다. 게다가 폐기 요청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금고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혜인이 울먹였다. 우린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요. 진짜라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놨다. 그럼 법정에서 증명하시죠. 우리는 내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명예훼손죄.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회장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나를 내려다봤다. 박진수 씨는 훌륭한 기사였소. 그게 전부요. 그는 등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회장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자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회장이 멈췄다. 어깨가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다. 비서실장이 우리를 재촉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시죠. 복도로 나온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서가 울었다. 우리 어떻게 해, 언니? 우리 정말 감옥 가는 거야? 최서림 변호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만년필 정밀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잉크 성분과 각인을 분석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나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빛에 비춰보니 J.S. 피각인이 다시 보였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만약 이것마저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비밀이라고 외쳤을 때 그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최서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년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나는 민서와 혜인을 데리고 법무법인으로 달려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 변호사 옆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필적 감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만년필과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감정 전문가가 말했다. 이 만년필은 1990년대 후반에 제작된 고급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펜촉에 남아있는 잉크를 분석한 결과 이 잉크는 2003년경에 굳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다. 잉크 성분이 특수합니다. 일반 만년필 잉크가 아니라 공식 문서용 특수 잉크예요. 최서림 변호사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년필 뚜껑 안쪽 각인입니다. J, S, P 31,215. 우리는 이 숫자가 날짜라고 추정했어요. 2003년 12월 15일. 그래서 도윤그룹 설립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는 도윤그룹 법인 설립 문서가 떠 있었다. 2003년 12월 15일 도윤그룹이 재편되면서 새로운 정관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 서명란에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다. 서명 옆에 작은 각인이 있었다. J, S, P.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정 전문가가 설명했다. J, S, P는 진마이너스 파크의 이니셜입니다. 박진수 씨요. 그리고 이 각인은 서명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즉, 박진수 씨는 도윤그룹 재편 당시 핵심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민서가 소리쳤다. 우리 아빠가요? 기사가 아니라?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수 씨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도윤그룹에 숨겨진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사본에 적힌 보호와 권리는 바로 이 지분에 대한 권리였던 겁니다.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도윤그룹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최소한 박진수 씨의 유족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과 각인이 그걸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나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럼 회장은 왜 이 모든 걸 숨긴 거예요?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제 추측으로는 회장이 박진수 씨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박진수 씨를 단순 기사로 위장한 거죠. 민서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우리 아빠는 평생 속은 거잖아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녹음 파일을 기억하세요. 박진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보호자 계약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회장이 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박진수 씨가 비밀을 지키기로 한 거죠. 나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 최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가 끝낼 차례입니다. 내일 도윤그룹 이사회에서 공개 대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전부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진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도윤그룹 이사회실에 섰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수십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최서림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한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만년필 각인 사진이 떴다. 이 만년필은 2003년 도윤그룹 재편 당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인은 박진수 씨가 공동 설립자였음을 증명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최 변호사가 이어갔다. 박진수 씨는 강도윤 회장과 함께 도윤그룹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박진수 씨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그를 단순 기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씨는 딸들의 안전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탁 쳤다. 증거가 어디 있소? 최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 녹음 파일, 계약서 일부, 은행 금고 기록, 그리고 만년필 감정 결과를 차례로 제출했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박진수 씨는 도윤그룹에 숨겨진 공동 설립자였고 그의 유족들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일어섰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만년필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른 이사가 소리쳤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회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테이블을 짚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다. 죄책감이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박진수, 그는 나를 살렸소. 2003년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모든 걸 걸고 나를 도왔소. 하지만 나는 그 은혜를 배신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의 지분을 가로챘소. 그리고 그를 기사로 만들어버렸소.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진수는 알고 있었소. 하지만 딸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소. 나는 그 침묵을 이용했소.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회장이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이 만년필은 우리 둘이 함께 쓰던 거요.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이 만년필을 썼소.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빼앗았소. 회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우리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내밀었다. 미안하오. 당신들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나는 만년필을 받았다. 무거웠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이사들이 놀라 일어섰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모든 책임을 지겠소. 박진수 씨의 지분을 유족들에게 돌려주겠소.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소. 한 달 후 겨울이 깊어진 새벽이었다. 우리는 동네 다리 위에 서 있었다. 한강 지류가 흐르는 작은 다리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산책하시던 곳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우리 입에서 하얀 숨이 나왔다. 민서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다. 언니, 우리 정말 많이 변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그냥 가난한 자매였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이 내 팔을 잡았다. 근데 언니, 우리 정말 돈 받을 거야? 도윤그룹 지분?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난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박진수의 유족인 우리에게 도윤그룹 지분 15%가 인정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이었다. 민서가 서류를 들여다봤다. 1,00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네. 혜인이 물었다. 언니,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나는 웃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났다. 민서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돈으로 아빠 모시고 좋은 곳 가고 싶었는데. 나는 만년필을 꺼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만년필은 늘 내 곁에 있었다. 회장이 돌려준 또 다른 만년필도 함께. 2개의 만년필. 아버지와 회장이 함께 쓰던 우정의 증표였던 것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강도윤 회장이 내렸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옆에는 최서림 변호사가 함께였다. 회장이 우리 앞에 섰다. 한 달 전 이사회 이후 우리는 회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다. 얼굴은 더 깊게 패였고 등은 더 구부정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아침 일찍 찾아와서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들에게 꼭 전해야 할 게 있어서. 그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박진수 씨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강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박진수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나한테 이걸 맡겼소. 하지만 나는 읽을 용기가 없었소. 어제야 겨우 열어봤소.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도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네. 자네에게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쓰네.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자네가 내 지분을 가로챘을 때 나는 화가 났지. 하지만 곧 이해했네. 자네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걸. 민서가 내 옆에서 함께 읽었다. 편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내가 침묵한 건 자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들을 위해서였네. 자네가 약속했지. 내 딸들을 지켜주겠다고. 나는 그 약속을 믿었네. 그래서 만년필을 2개로 나눴네. 하나는 자네에게, 하나는 내 딸들에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그 만년필들이 증거가 되길 바라며. 혜인이 눈물을 닦았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다. 도윤, 부탁이 있네. 내 딸들에게 돈을 주지 말게. 그 애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일세. 내가 왜 침묵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걸 알려주게. 그리고 말해주게.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마이너스 박진수. 편지를 읽고 나자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다. 회장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수는 끝까지 나를 믿어줬소.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소.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당신들에게 지분을 돌려준 건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오. 박진수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오. 최서림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윤서 씨,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습니다. 지분을 받는 대신 박진수 씨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돕는 재단. 박진수 씨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어가는 거죠. 민서가 나를 봤다. 언니, 어떻게 할래? 혜인도 나를 봤다. 나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2개의 만년필을 나란히 놓았다. 아버지의 것과 회장의 것. 둘은 똑같았다. 한때 우정의 증표였던 것들. 나는 회장을 봤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행복하셨을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박진수는 당신들을 지킨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소. 마지막까지. 나는 결정했다. 재단 만들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지분 일부는 우리가 받을게요. 엄마 병원비랑 혜인 학비는 해결해야 하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재단에 쓸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아버지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자넬 원망하지 않는다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만년필 하나를 꺼냈다. 그의 만년필이었다. 이걸 당신들이 가지시오. 박진수의 만년필과 함께 2개가 다시 만나는 게 박진수가 원했던 일일 거요. 나는 3개의 만년필을 모두 손에 쥐었다. 아버지의 것, 회장의 것,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진실. 이제 이 만년필들은 더 이상 비밀의 증거가 아니었다.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강물이 빛났다. 민서가 내 어깨에 기댔다. 언니,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 나는 웃었다. 글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 아버지가 지켜준 그 권리로. 혜인이 만년필을 쓰다듬었다. 아빠, 감사해요. 우리 지켜줘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갈게요.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나는 이제 물러나겠소. 하지만 재단 일은 계속 돕겠소. 그게 내가 박진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최서림 변호사가 회장을 부축했다. 우리는 다리 위에서 해가 완전히 뜨는 걸 지켜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도. 아버지 없이는 외롭겠지만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진실이 우리와 함께였다. 나는 만년필을 가슴에 넣었다. 이제 이 만년필은 우리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우리의 미래였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